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성입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24시간도 채 안 되어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출산복 차림으로 맨발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제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가슴에 안겨있던 제 아기는 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명품 옷을 입은 낯선 여자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방금 시어머니에게 잡혀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 피가 흘렀고 목덜미가 쓰라렸습니다. 남편의 발길질에 출산한 지 하루도 안 된 제 배는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왕절개도 아닌 자연분만을 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난 몸이었습니다. 아직 출혈도 계속되고 있었고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넌 대리모 역할을 훌륭히 해냈어. 수고비는 챙겨줄 테니 조용히 사라져.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리모라니요? 저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부부였고 제가 낳은 아이는 사랑하는 남편과 제 아이였는데요. 10개월 동안 제 뱃속에서 키운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제가 낳은 제 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가는 손길은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저를 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부모님은 제가 22살 때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몇 명 오긴 했지만 장례가 끝나자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빌라 한 채와 약간의 보험금으로 저는 혼자 살아갔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외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동료들은 고향에 가고 저는 혼자 빈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은 날도 혼자였습니다. 가끔은 그냥 벽을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 제게 박준혁 씨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지수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겠어요? 하지만 지수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 대학 동기 동생인데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고 진짜 괜찮아. 한 번만 만나봐. 그렇게 저는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대화도 편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공감해줬고 저를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신다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렸고, 제가 야근한다고 하면 저녁을 사들고 왔습니다. 제 생일에는 케이크와 꽃을 준비했고, 부모님 기일에는 같이 성묘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빠져들었다기보다는 의지하게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생긴 내 편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6개월쯤 만났을 때였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양복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 생각이 나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엄마, 딸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 가족이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에 취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신호들이요. 첫 번째 신호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까다로운 분이세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선물로 과일 세트와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인테리어부터 남달랐습니다.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여자친구 민서 씨 모시고 왔어요. 준혁 씨가 밝게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딱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분은 이미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서 씨가 선물 가져왔어요. 제가 준비한 과일과 한우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거기나. 식사 자리도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와만 대화했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낯을 가리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혼인신고 건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혼인신고 날짜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혼인신고할까요? 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어머니가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이거든.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순서래. 어머니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신다니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서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자. 내가 친척이 없으니까 큰 결혼식 하면 너만 불편할 것 같아.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고 작은 홀에서 하는 게 어때? 준혁 씨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큰 결혼식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신부 측 하객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당신이 이해해줘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결혼 한 달 전 준혁 씨가 제 빌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서야, 내 빌라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그 빌라는 어떻게 할 거야? 전세를 놓거나 팔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살 집이 따로 있으니까요.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 명의로 옮기는 게 어때? 부부가 되면 어차피 공동 재산이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나아. 내가 부동산 쪽 아는 사람 있으니까 처리해 줄게. 저는 잘 몰랐습니다. 부동산이나 세금 같은 건 복잡하고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준혁 씨를 믿고 따랐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줘요. 그렇게 제 빌라는 준혁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결혼하면 가계부를 같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통장을 합치는 게 나아. 내가 공동 통장 만들어 놓을게. 내 월급도 거기로 들어오게 하고. 저는 그게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제 월급 계좌도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동 통장의 실질적인 명의자는 준혁 씨였습니다. 저는 인출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조촐했습니다. 호텔의 작은 홀이었고 하객은 100명도 안 됐습니다. 준혁 씨 쪽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제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패백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절을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만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도 고개를 돌렸고 축의금 봉투를 받을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재벌집 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사람을 봤습니다. 결혼식장 한쪽에 앉아 있는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명품 핸드백,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한 그녀는 결혼식 내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저는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다혜. 대학 동창이야.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초대했어. 준혁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김다혜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제 재산을 남편 명의로 옮긴 것, 통장을 합친 것, 모든 게 저를 가둬놓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준혁 씨가 얻어놓은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빌라는 이미 그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전세로 세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준혁 씨가 관리한다고 했으니까요. 신혼 초반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준혁 씨는 여전히 저에게 잘해줬지만 뭔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다정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청소는 제대로 한 거야? 준혁이가 이런 집에서 살게 하면 어떡해?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아기 가지자. 엄마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셔. 저는 기뻤습니다. 사실 저도 아기를 갖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저에게
제 가족을 만든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생긴다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예쁜 아기 낳아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자. 건강 검진도 받고 임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거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임신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었으니까요. 준혁 씨는 특정 난임센터를 예약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하다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병원 중 가장 고급스러웠습니다. 대기실도 호텔 로비 같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준혁 씨도 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임신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자연 임신 충분히 가능하세요. 저는 안도하며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임신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들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의료 동의서 같은 거겠거니 했습니다. 준혁 씨가 옆에서 빨리 하라고 재촉했고 저는 여러 장의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서류들이 바로 대리모 합의서와 친자 포기 각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대리모 계약에 서명해요? 저는 제 아이를 낳으려는 건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들은 겉표지만 일반 의료 동의서였고 속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사기 문서였던 거죠. 임신은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두 줄이 떴고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저는 준혁 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준혁 씨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안아주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임신 초기는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고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회사도 다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초음파로 콩알만 한 아기를 봤을 때,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가 저를 시어머니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봤던 화려한 그 여자였습니다. 김다혜. 다혜는 오늘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 제가 1년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개했습니다. 다혜는 준혁이 대학 동창이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아내 민서입니다. 다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고 뭔가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려요. 몇 개월이세요? 5개월이요. 아, 그렇군요. 배가 제법 나왔네요. 다혜의 말투는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왠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다혜와 준혁 씨, 시어머니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저만 빼고 그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끔 다혜가 제 배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 뱃속 아기가 자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유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김다혜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자꾸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준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친구야.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이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혜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오기도 하고 혼자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민서 씨, 배가 많이 나왔네요. 아기 건강하죠? 다혜는 늘 제 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허락도 없이 제 배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구라니 예의상 참았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준혁 씨의 태도가 확연히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했어요. 아기가 건강돼요. 그래. 딱 한마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초음파 사진을 같이 보면서 좋아했을 텐데 이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임신해서 못생겨져서 그런가?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여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요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준혁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예요? 회사 동료 생일 파티 갔었어. 사람들이 많아서 냄새가 묻었나 봐. 준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의 옷을 보았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회사 동료 생일 파티치고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인원수가 2명이었습니다. 동료들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따지기도 두려웠습니다.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출산 가방을 챙기고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민서야, 병원 말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아. 내가 최고급 산후조리원 최상급실을 예약해뒀어. 거기서 출산하고 조리까지 하면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요. 부담 가질 것 없어. 내 손주인데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준혁한테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가. 저는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손주를 기다리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호텔보다 더 좋았습니다. 최상급실은 마치 특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넓은 방에 개인 욕실에 아기 방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출산하고 조리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조리원 간호사를 불렀고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출산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곧 제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고통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2시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작고 빨간 제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과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 왔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가 씻기고 저는 회복실에서 쉬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준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낳았어요. 그래, 고생했어. 지금 회사라 못 가. 저녁에 갈게. 준혁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제 아들은 정말 예뻤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조금씩 배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24시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혁 씨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우리 아들 봐요. 정말 예쁘죠? 당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준혁 씨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양팔을 가슴에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사랑도 기쁨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러 온 사람 같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에 몸이 굳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했어, 민서야. 그 말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은 끝이야. 저는 멍했습니다. 계약? 무슨 계약?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는 태연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이 아이는 김다혜 씨와 나의 아이로 자랄 거야. 넌 대리모 역할을 훌륭히 해냈어. 수고비는 충분히 챙겨줄 테니 조용히 사라져.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대리모? 계약? 김다혜?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이라니. 내가 낳긴 했지만 법적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혼인 신고도 안 했고 넌 이미 병원에서 친자 포기 각서에 서명했어. 기억 안 나? 임신 준비할 때 서류들 사인했잖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그 서류들, 그게 친자 포기 각서였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서명 안 했어요. 그건 의료 동의서였어요. 준혁 씨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거지. 어쨌든 법적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다혜와 나의 아이로 등록될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10개월 동안 품고 있던 아기가, 제가 10시간 넘는 고통을 견디고 낳은 아기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요? 안 돼요. 이건 제 아들이에요. 절대 못 가져가요. 저는 아기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준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설명해 줄게.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다혜는 재벌가 딸이야.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고, 다혜는 외동딸이라서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다혜의 아버지가 난임이라서 손주를 볼 수 없었어. 재벌 집안에서 후계자에게 아이가 없으면 경영권 싸움에서 불리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은 거야. 다혜는 아이가 필요했고 나는 재벌가 사위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대리모를 찾기로 한 거지. 근데 불법 대리모는 위험하잖아.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완벽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준혁 씨는 마치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결혼을 가장한 거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려서 합법적인 부부처럼 보이게 했어. 그리고 너한테 아이를 낳게 한 거지. 넌 우리 아이를 낳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다혜를 위한 대리모였던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고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도구였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 그래. 넌 완벽한 대리모 후보였어.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고 문제가 생겨도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던 사람. 조금만 잘해주면 쉽게 넘어올 것 같았어. 준혁 씨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를 사랑한 적 없었어요? 준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런 거 있었겠어? 저는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정혜 씨와 김다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다혜 씨는 명품 코트를 입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꼴랑 중소기업 대리 주제에 우리 집안 아이를 탐내. 대리모 역할을 해줬으면 감사히 돈 받고 꺼져. 저는 제가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준혁 씨와 결혼했어요. 이건 제 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냉소했습니다. 결혼? 혼인신고도 안 한 게 무슨 결혼이야? 넌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잠깐 빌린 자궁일 뿐이야. 다혜의 아버지가 재벌이거든. 다혜가 아이를 낳아야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데 불행히도 다혜 아버지가 난임이셔서 손주를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은 거야. 넌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였고 다혜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준혁이는 재벌가 사위가 되는 거고. 완벽한 계획이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혁 씨의 친절도 청혼도 결혼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다혜 씨가 제가 안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낳아준 덕분에 내가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게 됐어. 고맙다 일회용 도구야.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아들이에요. 절대 못 가져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연이 정말.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거칠게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가 다가와 제 배를 발로 찼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배를 발로 차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에 비틀거리며 결국 아기를 놓쳤습니다. 다혜 씨가 재빨리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돌려줘요. 제발 제 아기 돌려줘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해줘요. 알겠죠? 간호사는 봉투를 받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앞에서 정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넌 아무것도 없잖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우리한테 대항하면 넌 길거리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제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리원 직원들이 저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출산복 차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저는 산후조리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이미 남편 명의로 넘어갔고 돈도 공동 통장에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추웠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안경을 쓴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제게 덮어줬습니다.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승우 변호사님은 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준혁 씨와의 만남, 결혼 사기,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폭행과 아기를 빼앗긴 일까지. 승우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결혼 사기이고 폭행이고 아동 유기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들은 재벌이고 권력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싸워요? 승우 변호사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진실이요. 그리고 증거만 있으면 진실은 이길 수 있어요. 승우 변호사님은 국선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해온 분이었고 정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사건을 무료로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서명했던 서류들의 사본을 구해야 했습니다. 승우 변호사님은 법원에 서류 열람 신청을 했고 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 중에는 대리모 계약서와 친자 포기 각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명할 당시 그 서류들의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제게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승우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무효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승우 변호사님은 제게 녹음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백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니까 방심하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다시 그들을 만난다는 게,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조리원에 머물 테니까요. 과연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조리원 건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와 다혜 씨가 산책하러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치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다행히도 계획대로 됐어. 민서는 조용히 사라졌고 이제 이 아이는 법적으로 우리 아이야.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다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내 아버지도 기뻐하셨어. 손주가 생겼다고. 이제 경영권은 확실히 내 거야. 그리고 당신은 사위가 되는 거고. 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좀 불쌍하긴 해. 민서 말이야. 진짜 아기 아빠인 줄 알고 나를 사랑했잖아. 다혜 씨가 냉소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그녀의 자궁이었을 뿐이야. 감정 따위는 상관없어. 그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우리한테 대항할 수 없어. 저는 녹음기를 꽉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출생신고는 어떻게 한 거야?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간단해. 조리원 담당 간호사를 매수했어. 출생증명서를 조작해서 내가 낳은 것처럼 만들었지. 돈이면 다 되더라. 다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생 기록까지 조작했다니. 이들은 정말로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하고 조리원을 떠났습니다. 승우 변호사님께 녹음 파일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조리원 담당 간호사의 증언이요. 간호사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조리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마침내 저를 만나줬습니다. 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요. 당신이 증언만 해주시면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대항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에요. 당신도 엄마잖아요. 아기를 빼앗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3살짜리 딸이요. 만약 누가 제 딸을 빼앗아 간다면 저도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증언할게요. 제가 받은 돈 봉투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젠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간호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간호사의 증언, 그리고 그들이 조작한 서류들. 승우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폭행, 출생신고 위조, 아동 유기 등의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언론에도 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대기업 과장과 재벌가 딸의 대리모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다혜 씨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아기를 안고 행복한 척 인터뷰했던 영상이 다시 떠올랐을 때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 저 여자는 아기를 낳지도 않았어. 저 아기의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댓글들이 달렸고 여론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준혁 씨와 다혜 씨 그리고 시어머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서 씨는 대리모 계약에 동의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난 날의 증언과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그들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재벌가의 변호사들은 정말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여자는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준혁 씨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고 그 후에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우 변호사님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다행히도 계획대로 됐어. 민서는 조용히 사라졌고 이제 이 아이는 법적으로 우리 아이야. 준혁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원고를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승우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출생증명서를 조작했습니다. 김다혜 씨가 낳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서 씨가 폭행당하는 걸 목격했지만 돈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는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준혁 씨의 변호사가 저를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재벌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준혁 씨에게 접근한 거 아닙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였기 때문에 제 가족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 아이를 원했어요. 대리모가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의 엄마예요. 당신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혼인신고를 하는 줄 알았어요. 준혁 씨가 나중에 하자고 했고 저는 믿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믿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대리모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제 몸 안에 품었어요. 입덧으로 고생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온몸이 아팠지만 그 모든 게 행복했어요.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요. 출산할 때의 고통도 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게서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제 배를 짓밟고 제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그들이 말한 합의서, 친자 포기 각서, 그 어떤 종이도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박준혁, 오정혜, 김다혜는 원고 민서 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결혼 사기를 저질렀으며 폭행 및 출생신고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며 원고에게 아이의 친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승리했다는 안도감과 드디어 제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우 변호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겼어요. 당신이 이긴 거예요. 준혁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다혜 씨는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돈도 진실과 정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왔고 저는 다시 한번 제 품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제 아들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게.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제 명의로 넘어갔던 빌라와 모든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위자료 3억 원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휴직했습니다. 당분간은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복직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승우 변호사님은 지금도 가끔 연락하십니다.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이 옷을 사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제게 은인이고 제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준혁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됐고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다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혜의 아버지 회사는 이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고 경영권 싸움에서도 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아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제 아들은 돌이 지났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옹알이를 하고 웃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는 제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산후조리원 밖 거리에서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이가 있으니까요. 돈과 권력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결국 이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지만 따뜻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남아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줄 겁니다. 승우 변호사님처럼 돈 없는 사람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간호사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도 진실만 있다면 싸울 수 있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상상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고 풍족하지 않지만 진짜 행복합니다. 제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를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준혁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넌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제 아이와 제 존엄과 제 미래를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엄마와 아이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불의한 일을 당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믿고 정의를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배경도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증언해준 간호사분께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아들이 낮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아이를 안아줘야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을 먹이고 자장가를 불러줄 겁니다.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합니다. 힘들게 되찾은 제 일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고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